안산시장애인복지관 최은옥 선생님께서 한국장애 및 고위험군 영화의 재활치료 접근 현황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기개입 현장에서 주 연육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실천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4년도부터 최진희 박사님이랑 같이 저희 기관에서 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주제를 받았었을 때 이거 내가 과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최진희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좀 전형적인 작업 추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활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점들, 차이점들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되게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 떨리기는 해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법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은 다 있어요. 장애 아이들마다 다 필요한 치료적인 것들,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이 다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나 아니면 재활치료 기관이나 아니면 어머님들도 각자 어느 정보를 내가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법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의 뭐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기능 향상, 행동 발달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더불어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뭐 가정에 대한 뭐 발달 지원이나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법제도 다 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장애인 복지 사업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체 인구 조사했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8.8% 정도밖에 복지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 진단비나 검사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발달 재활이나 언어 재활을 실제 시작하는 시기들은 상당히 늦은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저희가 6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의사진단 소견이 있으면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라는 것들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긴 하는데 이 시기가 자체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학교 들어가기 전후에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갔었을 때 우리 애가 좀 발달이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되게 늦게 3세 이후의 시기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는 작업치료사지만 제가 조기 개입 이전에 개별 치료를 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 이 정도 된 아이들이 제일 어린 연령대에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기 개입을 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진짜 생후 2개월, 생후 1개월 이런 아이들이 실제 가정에서 가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시기들이 기관에 있거나 병원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데 있었을 때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전체 인구 보면 한 3%? 한 2%? 이 정도가 이제 전체 장애 아동의 그 출연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0.2% 정도만 만 4세 미만의 장애 등록을 해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나라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6세 미만의 뭐 발달 지원이 있다라는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문제행동 지원 바우처 외에는 거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재활치료 사업에 이용한 경험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5% 정도만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냥 복지관에서 받는 게 한 9% 정도. 나머지 이제 재활병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받는 게 이게 합쳐보면 한 8% 정도 되고 그 외에
특수 학급을 가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수 학급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저희가 병설 유치원들을 찾아보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연령 5세, 6세 이상 된 아이들이 주로 치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중재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신생아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팔로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부 병원에서는 하고 있고 쭉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치료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봤었을 때 제일 문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조기 개입 나갔을 때 어머님들이랑 의사소통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어머님들이 중점이 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뭐 선생님이 알아서 잘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 가서도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저희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한 서비스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장애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재활 치료 기관을 선택할 때 보면은 아이가 중증일 경우는 좀 더 일찍 가세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리고 뇌병 뇌성마비가 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 아이는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좀 빨리빨리 가세요. 그런데 갔었을 때 전문 재활치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먼 곳을 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재활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머니들이 되게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치료가 정말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근데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미 장애인데 재활치료 받는다고 더 좋아져요? 이 아이가 장애가 낫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발달, 전형적인 발달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접근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장애 아동들 치료하는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대부분 한 가지 치료 영역만 받고 계시진 않으세요. 뭐 이 아이가 언어적인 문제만 있어요. 운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리치료만 받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발달 지원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전 영역적인 발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기 개입을 하면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전문가들이 서비스 팀이 돼서 아이에게 적절한 지원들을 그 특정 시기에 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저희 나라에서 납병동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겠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낮 시간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와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루 종일 받고 집에 가요. 이 서비스들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대부분 학회에서 많이 발표되는 연구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납병동이라는 거는 아이가 일정 특정 되게 구조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일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치료사 선생님하고 아이가 1대1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어린 12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납병동에 입원해 있었을 때는 거의 하루에 2~3시간씩 울어요. 울고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어머니들이랑 같이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굉장히 여기에 조금 불만족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치료적인 효과는 어머니들이 느끼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입원 기간이 한 3개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병원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 병원에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1년, 2년 이렇게 치료받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3개월 단기 기간에 끝나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서비스들이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재활치료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치료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특정 장애군의 경우에는 뇌성마비나 운동발달이 지어지는 아이들은 특히나 물리치료, 작업치료에서 위주의 치료가 진행되는 거. 아까 김남 교수님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치료 목표로 대부분
잡으실 때 어머니 아이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어머님들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번 매 시간 타임마다 어머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없어요. 평가 기간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죠. 6개월이나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입퇴소 할 때 이렇게 체크하지만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만났던 어머님들은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되게 치료사가 중심이 돼서 아니면 의사가 중심이 돼서 어머님 이런 치료가 필요해라고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치료실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구조화된 환경이 저는 사실 예전에는 구조화된 환경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이렇게 아무 턱이 없는 곳에서 걸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상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계단이나 턱 같은 게 있는 일상 환경이 훨씬 많은데 치료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치료실 진짜 문 밖에 딱 나가면 까치발 들고 막 가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치료실에서 치료를 하지만 제 방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앉아 있다가 치료실 밖에 나가면서 한마디도 막 뛰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하는 게 사실 아이에게 일반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인가? 라는 의문을 저는 좀 갖게 되기도 했고요. 영어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되게 좀 재활치료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재활치료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되게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것 중에 활동보조인이나 그리고 뭐 도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실 자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해 상담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자가 엄마랑 따로 시간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사실 아이의 뭐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아이는 예전에 한글을 뗐는데 엄마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자기 이름 정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게 지금 재활치료에서 봤었을 때 부모와 치료자가 소통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활치료에서 있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영아의 경우에는 그 특정 시기에 아이가 받아야 되는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기 진단이랑 조기 발견 체계를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가끔 보면 아이는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어려서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많이 컸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계속 아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기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어려워서 내가 다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는 크고 있지만 엄마가 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균 우리나라에서 장애 재활을 하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어머님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라고 전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 그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모든 재활 서비스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한테 한 달 치료 비용 얼마나 드세요? 얘기 말씀드려보면 대부분 100만 원 내외로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두 타임씩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를. 그 정도 서비스 받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들 대부분 성장기 들어가서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치료에 우리 아이의 차라리 이 돈을 적으면서 아이가 나중에 더 성장해서 어떻게 쓸지 남겨놓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상당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어머님들이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아이의 장애나 발달이 지연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뭐가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 조기 개입 한국 영화 발달 조기 개입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되게 작은 지역 말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발달이 느리면 거기에 가보면 되겠다. 그 협회에 문을 두드려보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호자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강연은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최윤희 교수님께서 특수교육 대상 영화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계와 재활치료계 얘기를 들으셨죠. 저는 교육과 보육 측면으로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김 박사님도 아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얘기했죠.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최신 통계를 열심히 찾아서 17년 자료를 찾았습니다. 보육 통계를 보시면 아가들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40만에서 지금 127만으로 계속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밑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외로 늘고 있죠. 아까 죽을 아가들도 다 살려주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장애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지는 또 의문점이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뒷페이지에 있어서 62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까 이제 보통 이 출연율은 뭐냐면 장애아이들이 인구 출연당 몇 프로쯤 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8,900명, 89,000명의 아이들이 몇 프로일까? 태어나는 아가 중에. 자, 저기 127만 중에 89,000이면 몇 프로가 되죠? 되게 적은 숫자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태조사는 등록한 장애 아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벌써 아가인데 장애다라고 한 건 의사 선생님이 진단 내린 아이들만이니까 지금 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죠. 근데 62쪽 보시면 장애 출연율 평균 5.39%다. 이거는 장애 실태조사에서 나온 통계예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건 이제 평균이니까 0세부터 노인 끝까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연령층에 따라서 장애 출연율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점점 장애 인구가 많아지니까 출연율은 고령으로 가면은 거의 20%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영아들은 0세에서 17세 출연율을 봤더니 평균 3.39%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출생 36개월까지 지금 이 12,700명을 대상으로 장애 3.39%로 계산을 해봤더니 42,107명 62쪽에 있는 42,000명쯤 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등록이 돼 있냐면 8만 9,000명. 왜 계산이 안 맞죠? 이 동그라미 하나 빠졌군요. 42만 명 중에 8만 9,000명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장애보다도 훨씬 등록률이 되게 떨어져 있는 건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 정도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장애 등록을 적게 하는 거고 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생 인구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3세까지 만 36개월까지 아가들이 어디 주로 가 있냐면 어린이집에 대부분 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보육 아니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연령에서 주로 보육기관을 주로 많이 선택한다고 엄마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0세, 1세, 2세 보면 이 초록색은 집에 있는 인구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더 많이 있다는 뜻이죠. 출생 인구가 이 파란색이고요. 초록색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동 숫자이거든요. 그러면
1세, 2세쯤 되면 이제 거의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시설로 보육료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0세 아이들도 되게 많이 보육기관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정 양육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0세 아가들은 좀 집에서 보육하는 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집은 크게 이렇게 특수보육시설과 일반 어린이집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건 장애아동만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통합어린이집은 일반 아동과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애아가 있다라는 걸 명시된 그런 어린이집이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아가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반 어린이집에도 꽤 많은 장애아동이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보육시설의 이제 장애아동의 현재 인원을 보면 전문 어린이집 6,000명 정도, 통합 어린이집에 4,000,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 1,4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다 이제 장애라고 명시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엄마도 인정한 아이들이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제가 숫자 145만 명 중에 장애아동은 11,000명, 0.8% 정도밖에 어린이집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보육 통계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할 때 그 드러난 아이들밖에, 근데 그 아이들이 0.8%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장애 출연율, 만약 유네스코 통계 10%다. 그러면 거의 9% 아이들은 방치돼 있다. 아니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굉장히 적게 있는 걸로 잡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게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반 어린이집, 아까 장애아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장애아동을 보육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이집에도 1,462명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 어린이집은 이제 형태가 민간 어린이집,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여러분들 0세, 1세, 2세 보면 0세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배치가 돼 있나요? 예, 가정 어린이집에 주로 0세 아동들은 대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1세 아동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세쯤 되면 국공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0세, 1세 아동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주로 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육과 교육이 나눠져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 주체가 다른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달라서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는데, 물론 아까 앞에서도 법에서는 다 장애 영아, 0세부터 다 무상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무상이고 이 교육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무상인데 주로 그러니까 영아들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주로 학령기, 초등 과정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제 장애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주 역할이 진단 및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장애 진단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이다라는 걸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장애 영아인 경우에는 순회 교육을 왜냐하면 이제 센터 내에 이렇게 주 5일 내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가정 방문을 해서 순회 교육을 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순회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2008년에 85명으로 시작했는데 15년 그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교육 대상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6년, 17년, 18년 보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특수교육 센터에서 이제 교육받는 아이들은 줄고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반에 이제 보면 특수학교에 영화반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여러 가지 진단명을 갖고 있는데 청각장애가 제일 많고, 그다음 발달지체, 지체장애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지금 전국에 418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주로 보면 2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세가 제일 많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있는 장애 아이들도 대부분 발달지체 제일 많고,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런 순으로 장애 진단 받은 아이들이 옵니다. 이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 통계는 전혀 조사된 게 자세한 내용이 없고 몇 명이다라는 숫자만 보고돼 있어서, 제가 교육부 자료를 봤더니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그 400명 넘는 아이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엄마들이 언제 우리 아이의 장애가 의심됐냐, 발견했냐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게 6개월 미만 때 제일 많이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 무렵이어서 거의 1세 전에 대부분 장애가 의심됐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장애 진단을 언제 받았냐 그랬더니 훨씬 뒤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어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더 보고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얘기했죠. 6개월이어도 벌써 알지만 좀 더 지켜본다, 아이들의 경과를 그렇게 얘기해서 대부분 나중에 진단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부모들도 좀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건 대부분 제일 많이 할 때가 이때예요. 18개월, 12개월에서 18개월 이때 처음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할 때 뭐가 어렵냐 하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어디 와라 이렇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교육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대부분 정확하게 장애 진단 받지 않으면 엄마들이 자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설 치료실을 다닌다고 했어요. 73.8%가 사설 특수교육실, 그 다음 병원, 복지관 순으로 다니고 있고, 교육비는 70만 원 이상이 제일 많이, 아까 100만 원 정도 든다 어떤 엄마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일 많은 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순이고, 일주일에 평균 1 내지 2회, 5회 이상 받는 부모님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막 제가 계산을 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틀렸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실태조사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정책도 없을 뿐더러 지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582명밖에 없고, 어린이집에는 11,000명밖에 없고, 근데 실제 아이들은 42만 명. 제가 이 데이터는 정말 제가 한 거니까 믿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요 3.39%에 맞춰서 계산을 한 거니까 이 비율로 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10%의 비율이다라는 거는 세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진단하고 적격성을 지원을 하기 위한 적격성을 받기가 의사의 그 장애 진단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예를 보면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전문가가 모인 팀에서 임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이들의 발달이 하나 이상의 영역, 우리가 왜 5개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뭐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적응 행동 발달, 이런 5개 영역의 발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25% 또는 표준 편차 2 이상 딜레이가 되면 얘가 발달 지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 조기 개입 팀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위험 영화도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지금 발달 영역에서 두드러진 지체를 보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환경 위험, 생물학적 위험, 또 이미 유전적 신경학적 손상을 가진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발달의 문제가 지금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미국의 사례여서 제가 잠깐 조기 발견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립니다. 아까 법, 제도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에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무상교육, 또 조기 발견, 관련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거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여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건 이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장애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있다도 여기 이제 있다에다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5%. 또 장애 위험 영화도 19% 있다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 그러면 20%가 넘는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장애아를 보육한 경험도 없고 관련 자격증도 없고 연수를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인 거. 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이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전문가들이 빨리 얘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선별이죠. 이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잘 못하겠다. 지식이 없고 도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선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이런 걸 선별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올 때 그 건강검진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추적 요망, 추적 검사 요망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달랑 몇 글자 갖고 그다음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을 받아도 지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도움을 손을 요청할 기관이 없다라는 걸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나 교사나 원장님이 이걸 다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원장님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장님은 혼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도와줘야 하니까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고생하신 원장님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원장님이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각도로 거의 지금 조기 개입 팀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 호호 이정희 원장님이 오늘 와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며 30년 넘게 조기 개입을 혼자 하신 원장님께 큰 박수를. 네, 이렇게 장애 영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한테 바라는 바는
일단 보육시설에 장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고 장애 위험 아이들은 더 많다. 이런 아이들의 세부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장애 이 아이들을 위한 조기 개입 모델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화의 실태에 대해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주소를 확인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초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조성훈 선생님께서 영화기 장애아 가족의 욕구와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좀 가장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오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직접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영유아 발달 가족지원연구소에서는 36개월 미만의 발달 지연,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중심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족중심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가정과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치료, 교육, 상담, 공공서비스 정보 안내를 포함한 아이 발달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아이마다의 특성과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치료, 교육, 가족 지원 및 다음 단계로의 진입까지를 지원합니다. 발달 지체, 조사나 염색체 이상, 뇌병변, 발달장애가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아이의 주 양육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 발달을 돕는 방법을 주 양육자가 배우고 실행하여 매 일과 안에서 아이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편안한 환경인 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인 엄마, 아빠, 할머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여 아이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언어,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인지, 자조기술 등 전 영역 발달을 지원합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모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접수 및 간단한 상담 후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영역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합니다. 이 과정은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가정에서의 평가로 시작됩니다. 평가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운동 영역, 언어 및 인지 영역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영역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아이와 부모의 환경에 전문가가 투입되어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매주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진행됩니다. 영역별로 평가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 가정의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회의 이후 부모님 동의를 거쳐 아이와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주 서비스 제공자 1명이 선정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이루어진 아동별 개입 상황 및 변화에 대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가정으로 전달합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평가 이후에 세워진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을 토대로 주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과 어린이집 등의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집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가족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찾고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보여주고 주 양육자가 이를 모델링하여 주 양육자 스스로가 아이에게 필요한 개입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재활의학과 및 소아과 전문의와 물리치료, 특수교육,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영역별 전문 자문위원단과 함께합니다. 자문위원이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 발달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신 데 힘들지요. 네. 그래서 저도 핵심적인 부분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동영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영아기 가족의 욕구와 지원 방향에 대한 건데, 이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조기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처음에 욕구조사를 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에 대한 걱정이나 아이가 어떤 재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가장 많은 요구로 나왔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나온 게 가족과 사회적 지원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사회적 지원이 어떤 거 봤더니 가족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아기 가족에서 아이가 딱 장애거나 아니면 장애 위험군, 우리 아이가 발달이 좀 늦다는 소견을 듣는 상황에서는 부모님들 대부분은 이 머리가 멍해지시는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들 하셨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딱 이곳에 가서 요것들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 닥친 현실이 지금 내가 계산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가이드를 누군가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자기의 해결책을,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그냥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디 가면은 다 접수하고 다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자꾸. 그 다음에 또 계획들을 세워주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계획들이 자꾸 세워져요. 그게 귀찮은지 자꾸 막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욕구 바탕으로 해서 뭐 하라고 했는지 봤더니 서비스 대기 해주시고 정보기관 했는데, 제 속상해하는 부분이 그것이래요. 다른 기관에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대기가 3년에서 5년, 짧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여기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상하신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많이 없어서 많은 기간에 일단 대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기가 풀리는 데는 별로 없고, 뭐 운이 나쁘면 되게 길게 기다리셔야 되고, 운이 좋으면 갑자기 빨리 몰려서 그냥 선택을 막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뭐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거 막 말하는데요. 정보 너무 많고 전문가들도 너무 많아요. 의료, 뭐 복지, 뭐 복지기관 센터 너무 많고, 카페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는 뭐 양배추, 짝죽, 뭐 이래요. 그 새싹에서 나오는 그 잎을 먹으면 아이들이 좋아진다는 뭐 이런 거를 막 또 있었고, 근데 안 먹이면 나만 우리 애를 못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의 조건에 따라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은 조금 어려워, 우리 집은 조금 돈이 많아,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서 나의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있는 부모이고 왜 나는 능력이 없는 부모일까?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일하면서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조기 개입하면서 보는 엄마 아빠들 중에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머님께서는 일을 그만두시고 아이 양육에 전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좀 타격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가 너무 길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수행기관, 의료기관, 보육기관이 조금 연대하고 같이 보완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행기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뢰하고 연계하고 선별하고 목표랑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의료적 자문을 받고,
그리고 보육기관하고는 아동 의뢰하고 환경을 통합 환경에 전이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위험군 아이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런 아이들 평가를 의뢰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그래서 그냥 제가 써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 발달에 적신호가 있으면 아이들이 자꾸 딴 데로 가요. 저는 서초구에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애들이 어린이집 자 강남구 가고 어디 가고 그래요. 통합시설 없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 조기계획 서비스 일단 제공받고 우리 시스템에 연계되고 나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안전하게 적용되는 거. 그냥 그게 살만한 도시가 되는 거.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법에는 다 제공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도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뭐 어제 그냥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는 뭐 IFSP가 뭐 인디비듀얼 패밀리 서비스 플랜 뭐 이런 거면은 뭐 그냥 저 영어 못하지만 임파트 뭐 패밀리 뭐 서비스 뭐 코디네이터 IFSC 뭐 이런 거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네. 그래서 통합적 역할을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필요하고 아무나 하기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뒤에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렇대요. 그 다음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해인데 아이를 관련해서 그 영화에 대한 인정된 영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들이 아동하고 가족들이 개별적인 필요한 충족시키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들. 네. 그래서 효과들은 막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 뭐 정보와 교육들도 지원받고 단체와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그냥 우리 가족이 살만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건 부모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냥 우리 가족 모두가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순간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도 아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거는 빨리 우리 집에 와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안에 저희가 방문하거든요. 절차를 최소화해서 가장 빨리 방문해서 아이 발달에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제 코칭을 해주면서 의료 쪽에도 연계를 하고 저희 재활학과 특장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기도 하고 하는 단계에서 다음으로 방문 서비스 진행하고 나중에는 통합 환경이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존권적인 기본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뻐요. 엄마 아빠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가 발달이 있거나 장애라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직면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침해되고 우리 가족이 불안정해지고 깨지고 있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도 가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남편이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침해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잘 가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 발달이 늦지만 우리 가족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가족 중심 조기 개입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